예. 조금 쉬셨나요? 시작하셔도 될까요? 네, 네, 예, 좋습니다. 앞에, 어떤 집은 어떻다, 이런 통계로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 그, 이 상황이 지금 이런 통계로 되는 것이 나한테 어떤 영향이나 메시지를 주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또 좋을 것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잘 가는 길이면 내 운전하는 그 도로에 지면에 뭐가 움푹 파져 있는 곳을 알면은 내가 운전할 때 고기를 피해서 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앞의 미래를 잘 알 수가 없는데, 이런 통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부와 미혼 자녀의 가정인데 곧 자녀를 이제 뭐 출가시키고 결혼을 하고 나면 또 손자 손녀가 생겼을 때 우리가 아이를 요즘 돌보는 사람을 좀 이렇게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같이 사는 세대, 3세대가 좀 늘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만 이렇게 데려와서 키우는 세대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을 때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이미 아는 거하고, 또는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부부가 어떻게 둘이 살 때 이런 식으로 이 주거 형태에 따라서, 가정의 형태에 따라서 어떤 갈등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내가 조금 안다면 그 길을 피해갈 수 있는 이렇게 안목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통계들이 주는 어떤 여러 유형들을 이렇게 봤을 때, 내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거고, 또 이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의 갈등 안에서 내가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부정적인 변화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잘 매니저하는 어떤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죠? 지금부터는 조금 앞에서 좀 대화로 잘 해결한다, 아니면 참는다, 아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아니면 폭력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이유가 뭘까? 이런 우리가 갈등이 생겨나는, 이런 세대 간의 갈등이 이런 거에 생겨나는 원인이 뭘까? 이런 걸 조금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갈등은 사실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바깥으로의 갈등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벌써 갈등이, 혼자서도 갈등을 겪는 때가 많은데, 그렇다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뭐 피할 수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결해 가는지가 참 중요한데, 참 재밌는 거는요,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배워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제가 클 때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싸우면은 그때 선생님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요? 너 두 놈 다 나와. 무릎 꿇어. 손들어. 복도에서. 이걸로 끝났어요, 그냥.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는 갈등이 해결됐어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죠? 또 다른 선생님과 갈등이 또 생겨요. 오히려 만들어져요. 저 친구하고 싸울 때는 나름 이유가 있어서 싸웠는데, 이 문제도 지금 가다가 말았기 때문에 갈등은 여전하고, 아니 선생님이 잘못한 저놈은 저놈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나도 같이 꿇어 앉아서 손을 들고 있어야 되지? 원인 제공은 저놈이 했는데, 그럼 스님과의 또 갈등이 돼요. 그러니까 악화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클 때나 이럴 때는, 옛날에는 갈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배울 때도 없었고 배울 기회도 이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막 그런 거, 젊은이들이 그런 면에서는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참 똑똑해요. 잘해요. 배워 나간다는 거죠. 물론 모든 초등학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은 보면요, 제대로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배워본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살아오면서 터득한 걸 가지고 갈등을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요. 그게 이제 다양한 방식이 나온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를 통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요, 가족 간의 대화가 줄어든다, 갈등을 경험하고 나면은
33%예요. 이게 전체 갈등을 경험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 갈등 후에는 대화가 줄어든다가 약 33.8%면 34%고,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소통 단절로 부부나 가족 간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뭔가 좀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서먹해진다는 거죠. 네. 이 서먹해지면 어때요? 앉을 때도 약간 거리를 두고 앉게 되고, 부부가 한 침대를 쓴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베개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좀 거리를 두거나, 아니면 따로 자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 소원해지는 겁니다. 관계가. 이게 공간적으로도 외형적으로도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약 40%예요. 39.4%. 갈등이 가족 안에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내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으로 인해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것이 한 1% 정도 돼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부 싸움 하고 나면, 집안에 대판 싸우고 나면은 찜질방 요새는 못 가시죠? 요새 찜질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들었거든요. 부부 싸움 심하게 하고 나면 찜질방에서 자고 온다고. 그 자고 나서 하루 지나고 나야 감정이 좀 정리가 되니까 집에 들어와서 얼굴 보기도 괜찮지. 그전에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심각한 거 하나가 뭐냐면은, 갈등으로 부모 및 형제 자매 간에 왕래가 없고 의절한다. 의절한다가 뭔 뜻이죠? 아예 관계를 끊어버려요. 전화 통화도 만나는 것도 아예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10%에 해당돼요. 갈등을 겪은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의절을 한다고 나와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의절을 하는 프로테이지가 누가 더 높으냐 하면요, 3세대 가구가 더 높아요. 3세대 가구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 그 다음에 손자녀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세 세대가 의절을 하고 아예 왕래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3세대로 살다가 어떻게 될까요? 1인 가구로 나가고 부부 가구로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갈등이 갖는 후유증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3세대 세대 안에 있는 어느 분들겠어요. 나이 드신 60대 이상의 분들이 같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절로 가는 가구가 부부 가구. 부부 가구는 뭘까요? 집 나가버리거나 갈라서버리거나 별거 하거나 그게 이제 의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보고 사는 게 이제 1인 가구니까, 가족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어떤 형제하고 아예 연락을 안 하거나 이런 게 될 수 있는 것도 15.8%. 생각 외로 평균적으로는 9.8% 10% 정도 나왔지만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갈등 해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더 교육을 받거나 다루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가족 중에서 누구 하나와 서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 안에 굉장히 트라우마도 될 수 있고 굉장히 무거움으로 상처로 이렇게 남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통 단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통을 안 하면은 특히 부부와 미혼 자녀 안에서 소통을 안 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게 몇 퍼센트? 약 46%예요. 이건 뭐 대충 잡으면 50% 반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부모와 그런 게 부부가 있고 미혼 자녀가 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에서는 가장 큰 게 뭐죠? 세대 간의 갈등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부 간의 갈등도 크게 나와요. 그 우선순위로 그 두 개가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로 나오거든요. 이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서로 소원하고 그래서 대화나 이런 것이 없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잘 풀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대두됩니다. 부부 가구도 한 가정에 살면서도 소통을 안 하고 사는 그런 경우가 30.6%가 나와요.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날 우리 가정의 실태를 잘 보여주는 통계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들을 보여드렸는데 한번 그냥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가정은 또는 내 자신은 이런 다양한 갈등의 현장에 있다면은 어떤 유의 갈등 안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갈등에 대해서 우리 가족은 또는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냥 참는지 아니면 소리 지르는지 폭력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차분하게 대화를 하는지, 그런 어떤 유형 중에 어디에 나는 속하고 우리 가정은 공동체적으로 어떤 유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이제 갖고 가야 될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루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내가 기억에 들어야 될까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죠? 한번 그러면 갈등의 원인이 뭔지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요, 참 다양해서 어디가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으로 오는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렇게 통계적으로 나온 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갈등의 원인 중에서 첫 번째는 가족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한 관점. 예전에 여러분들 가족 그러면은 1순위가 누구예요? 가족이라고 할 때 제일 우선순위를 꼽는 게 사람마다 있을 거예요. 가족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꼽고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쭉쭉쭉 연결되잖아요. 요즘 아마 젊은 세대는 가족 그러면은 애완용 강아지나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1순위로. 근데 보통 보면은 평균적으로 가족 그러면 1순위로 들어오는 게 부모님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는 여기 지금 제가 표현을 안 해놨는데 부모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까요? 형제 자매가 들어오고 자녀가 들어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남녀가 가족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남자들은 1순위로 가족할 때 1순위로 꼽는 게 부모예요. 2순위가 자녀예요. 배우자는 3순위로 가요. 가족 서열에서. 자, 아내는 1순위가 뭘 것 같아요? 자녀가 1순위로 와요. 2순위는 부모예요. 자, 아내의 부모는 누굴까요? 시댁 부모, 친정 부모. 자기 친정 부모예요. 3순위가 누굴까요? 배우자예요. 4순위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남편의 부모는 제일 마지막 순으로 들어와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부모는 순위가 밀려요. 자기 형제들보다 밀려가요. 부모,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갖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거.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둬줘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통계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걸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며느리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은 며느리가 가족 순위 안에 몇 번째 들어와요? 아마 저 뒷순위에 있을걸요? 아들이 1순위로 오거나 그 다음에 배우자나 아니면 내 형제, 내 부모가 그 다음 순위로 들어오라. 며느리는 저 뒷순위에 오는데 뒤집어서 며느리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하느냐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게 불공정한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둬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가족 순위를 매길 때 어떻게 매기느냐. 내가 며느리 1순위에 매긴다면은 며느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를 우리가 원망해도 되고 문제 삼아도 되지만 나는 뒷순위에 넣어놓고 며느리가 1순위로 나를 1순위로 두기를 바란다는 거는 뭔가 공정하지 못한 관계예요. 이런 현실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개념이에요. 아주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족 순위를 한다면 1순위로. 그거 뭐 간단해요. 물에 다 떠내려가는데 내가 누구부터 건질 것인가가 아마 순위가 나올 거예요. 아마. 자, 그 가족에 대한 그것이 이제 가치관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요즘 쓰는 용어들 보면 비혼, 결혼을 못했다. 옛날에는 이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게 안 해요. 결혼 안 한다는 말로 이제 요즘은 많이 써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것도 뭐죠? 결혼에 대한 개념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이혼이라 안 그러고 뭐라 그래요? 결혼에 졸업했다. 졸혼이라고도 말해요. 네. 그리고 가족이라고 말하면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 이 개념이 기본적으로 출발점이 되잖아요. 요즘은요 그 개념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강아지도, 예. 이렇게 이제 가지고 어떤 개념들이 점점 확장이 되어 가거나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개념과는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내가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는 그냥 내 생각일 뿐이고 사회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통계가 잘 보여줘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1998년도에는요. 남자는 18.4%, 여자는 28.9%였어요. 결혼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가 여자들이 훨씬 더 약 30%라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약 20%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지금 2020년도 작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남자들 중에서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20%에 35%로 올랐어요. 훨씬 늘었다는 거죠. 여자들은요. 47%, 약 50%. 여자들의 그러니까 젊은 여성들의 반 정도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따님들이 결혼 안 하고 있는 따님들이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왜 안 하냐고 아무리 잔소리 해봐야 딸들 중에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결혼 안 해도 좋은데 왜 굳이 부모님들은 하라고 그러는지 친척들은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게 갈등의 소지가 될 수가 있죠. 충분히. 나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어른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내가 싫다는 걸 그렇게 자꾸 그냥 싫은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가 될 수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 만약에 어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희망적인 게 뭐냐면 2018년에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최고조로 올라갔다가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대요. 전체적으로. 2018년도에서부터 지금까지 까지가 아마 한방 5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결혼을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하는 그 생각을 조금씩 해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씩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결혼하면은 자녀를 가져야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된다. 네. 지금 적어도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은 반수 정도가 반 이상이 손을 드셨어요. 근데 찬성이 지금 보면은 68%, 반대가 32%예요. 그런데 지금 흐름 자체는 뭐냐면은 반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결혼하면은 자녀를 같이 안아도 괜찮다 하는 게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찬성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역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이게 그렇죠. 자,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가 찬성이 30%, 반대가 69%인데 지금 찬성이 아주 조그만하지만 작지만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30%라면 뭐죠? 10사람 중에서 3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씩 늘어간다는 거죠. 연세 드신 분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났어요. 그죠? 또 다른 원인들을 조금 통계적으로 나온 거 한번 볼까요?